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할인현금 흐름분석법. 자, 첫 번째가 요것도 시험 문제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은 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개념이 뭐예요? 개념 하면요,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도 있죠. 현금 지출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현재의 가치로 뭐 해야 돼? 할인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언제까지? 취득을 하면은 보유해서 뭐를 해야 돼? 처분을 하죠.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 투자 기간이잖아요.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가 여러분 전체 투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기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건 첫 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의 뭐 전체 투자 기간을 따져. 그래서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전체 투자 기간을 따지니까 요것은 뭐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내면 어려운 거야. 왜? 전체에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요, 꼭 거기 단서를 따라, 뭐를 따라? 첫 해로 딱 한 해만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낼 때 보면.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또 여기는 뭐를 기준? 세후. 자,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세후 현금 수지 배우셨죠? 저번 주에.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에. 하여튼 세후입니다. 세전이 아니라 세후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한다. 이 두 가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첫 번째가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저번 주에 현재가치를 뭐라고 했죠? 현가. 그래서 순현재가치법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그냥 순현가법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약어도 관련해 또 약어도 써주죠. 순은 뭐죠? 네트. 총은 뭐죠? 그로스. NPV. 관련해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해요. 순현재가치법 또는 NPV법 관련해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우선은 개념. 개념도 한 3번 출제했거든요. 자, 순현가법의 개념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세후죠. 아까 우리 세후 소득의 현재의 가치의 합계,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동그라미.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이에요. 지분 투자에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뭐한다?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 수식이 여러분 28회 시험의 정답 지문. 5개 보기 정답 지문이고 이 지문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내. 요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올해도 출제할 건데.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수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뭐다?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 요걸 우리는 이렇게 써요. 예? 현금 유입의 현가를.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뭐다?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뭐다? 현재 가치. 요걸 뭐라고 한다? I. 되겠죠? 현재 투자한 금액이에요. 자, 요것을 뭐 해준 거? 빼준 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시험 문제요. 이렇게 주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 공제한 것을 순현가라고 한다. 이것을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어. 개념 알면 바로 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현금 유입을요, 또 다른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현금 유입을 뭘로? 수입. 17회 시험은요, 수입으로 출제했고, 현금 유출은 또 뭘로? 돈 나간 거잖아요. 이걸 뭘로? 비용. 17회 시험은 수입, 비용으로 출제했어.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을 바꾸면요, 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돼. 요 수식은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28, 29 계속 나오잖아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시험 문제 3년 전에 또 출제된 게 요거 출제했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줘. 할인을 해야 순년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할인을 할 때 이걸 출제를 27회도 했고 28회도 했거든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뭐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거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할인율로서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을 사용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니잖아요. 요구 수익률 사용하지. 지금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28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또 27회 시험에 출제 또 했어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 요 수식 요 두 개만 봅니다. OX 갑니다. OX.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야 순현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져야 한다. OX. 맞죠? 아, 여기 미리 결정돼 현재 가치로 할인할 거 아니에요. 할인해야 순현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져야 한다. 예, 우리 출제형 교재에 나온 지문이야. 그게. 여러분 교재는 없지. 예?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말로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자, 그래서 요 수식을 잘 보고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 무슨 시점? 현재. 또 시험에 나면요, 요거 빼버려. 현가 빼버립니다. 그냥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것을 순현가라고 한다. 이렇게 또 출제해요. 뭐를 빼버린다? 현가. 항상 현가 빼면 안 돼요.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독립적 투자.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독립적 투자일 때는 순현가가 어떻게 돼? 순현재 가치가 0인데 0보다 크냐 작나? 자, 여러분이 순현재 가치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해.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1이 아니라 0. 그 왜 0이냐 하면요. 빼준 거니까. 여기 빼준 거니까. 예? 여기 빼준 거니까 0을 기준으로. 그럼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할다니까 돈 들어온 게 더 많은데. 예? 투자를 채택을 해요. 0보다 작으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보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하지. 그럼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거 판단. 그러니까 뭐를 기준? 요 빼준 거기 때문에 뭐를 기준? 0을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상호 배타적 투자. 여러분 부라는 건 앞으로 부는 요거죠. 웰스. 재산을 말합니다. 웰스. 재산. 뭐? 부. 자, 웰스. 재산. 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극대화 원칙. 재산을 극대화하는 원칙이에요. 극대화하는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항상 판단 요걸 해야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항상 투자를 하는 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여기 들어옵니다. 자, 순현가가 0보다 뭐 큰 투자한 중에서도 순현가가 뭐 가장 큰 걸 선택해. 그럼 나머지는 뭐다? 배제시켜.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니다. 243페이지에 디귿의 B에 나와 있죠. 가장 큰의 밑줄. 자, 그리고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A 투자안, 여러분,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이에요. 그리고 B 투자안의 순현가가 2억이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나와야 돼? 3억이 되죠. 그럼 3억이 되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동시, 여러분, A, B에 각각 투자했을 때 순현가의 합과 A, B에 함께 동시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는 서로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1 더하기 2는 3이 돼요. 3억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가치를 우리는 가산 또는 합산 더해준 거죠. 더해줬다. 가산, 합산, 가산의 원리. 가치, 가산의 원리가 뭐한다? 성립을 해요. 그러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부, 재산, 투자자의 부를 뭐다? 항상 뭐를 한다? 극대화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하기 때문에 우린 순현가법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투자자의 재산을 항상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낸다? 시험 문제는 일반적이라는 건 뭐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통상,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뭐다?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뭐보다?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보다 어떻게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월하다. 우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수하다. 이게 중요. 이것도 여러분 4년 전에 또 출제를 또 지문을 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뒤에서 요 내용은 또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43페이지에 내부 수익률법 두 번째. 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인터널 내부거든요. 인터널 rate of return이라고 해. 그래서 약어로 뭐다? IRR법. 작년 시험에 이 개념을 또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 내부 수익률법 개념은 뭐죠?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뭐를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의 동그라미. 그 의 있죠? 의의 요구의 동그라미. 작년에 요걸 뭐 낸 줄 아세요? 실현 수익률로 출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딱 보면,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인데, 이게 뭐 틀리는지를 못 찾아내니까, 이제. 작년에. 작년에 왜 안 되냐, 실현 수익률. 이렇게 또 막 의신청도 많이 하대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할까요? 당연히. 출제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출제한다. 시험 문제 내부 수익률 개념. 자, 내부 수익률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또 무슨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PV와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또 현금, 돈 나간 거, 유출, 돈 나간 또 현재 가치. 이게 뭐다? 현재 투자한 금액 아닌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뭐한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자, 예를 듭니다. 1년 후에 얼마? 투자로부터 6,000원 돈 들어와요. 6,000원 돈 들어온 것을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할인을 합니다. 1년 후니까 몇 승? 1승. 그럼 여기에 바로 뭐예요? PV.
PV. 1년 후에 6천은 현재 얼마냐? PV. 그럼 현재 투자한 금액. 자,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 5천원. 현재 투자한 금액은 5천원이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한다? 이렇게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있죠? 요 같게 만들어준 이 할인율 M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요걸 예를 들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든 요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전에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순현재 가치법. 여러분,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둘 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OX. 틀렸죠? 네, 틀렸어요. 그거 출제한 거예요. 여기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여기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큰 차이입니다.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여러분 출제를 하는 게 있죠. 순현재, 여러분이 순현재 가치는 PV에서 뭘 뺐다? I를 뺀 거잖아요. 요게 서로 같아요. 여기 더 같으면 요거 같은 걸 빼니까 얼마? 제로. 요게 출자력이죠. 순현재 가치가 제로일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될 수익성 지수.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수익성 지수는요, 요거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요걸로 나눈 거거든요. 요게 서로 같으니까 요건 얼마? 1. 수익성 지수는 뭘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바깥이 아니라 투자한 바깥 외부가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 내부입니다. 내부. 투자한 그 자체 내부예요. 그래서 투자한 어떻게 돼요? 투자한 바깥 외부가 아니라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무슨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의 개념. 자, 시험 문제는요, 어느 걸 많이 내요? 요걸 많이 냈거든요. 세 가지를. 자, 그러면은 또 독립적 투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독립적 투자일 때는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고 이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하는데 뭐보다 이게 크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죠. 또 요건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내용이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또 상호 배타적 투자입니다. 이때는 또 뭐일 경우? 요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요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자, 내부 수익률은요, 이렇게 되거든요, 또. 자, 내부 수익률의 IR이거든요.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고요.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20%다. 그럼 요거 더해주면 30%가 되느냐, 얘기예요. A와 B에 함께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이게 30%가 안 되겠죠. 보통 몇 프로 나와요?
보통 평균하면 한 10 몇 프로 나와요. 이게 안 돼요. 왜냐? 순현값 보면 금액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립하지만 이건 비율로 주어졌거든요. 수익률 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치 3년 전에 또 출제했거든요. 가치 가산의 원리 순현값 보면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재산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뭐다? 순현가법. 극대화시켜주지 않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 그럼 뭐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극대화시켜주는 순현가법 선택해야지. 자, 지금 요 개념 여기서 만약에 1년 후니까 몇 승? 1승. 그럼 1승이면 M값 몇 개? 1개. 근데 만약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하면 돼요. 1년 후가 아니라 3년 후면 몇 개? 여기 3승이 들어와. 예?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럼 M이 몇 개? 3차 방정식은 3개. 그럼 2년 후일 땐 여기 몇 개? 제곱. 그럼 2개. 되겠죠? 그럼 M값이 1개 있을 때도 2개도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2개, M이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후에 따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 나오면요.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냐 내부 수익률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뭔지 알겠죠?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 적용 못해요. 순현가법 적용하지.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게 있거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풀었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실수가 안 나오죠. 허수가 나오면요. 또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 없으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또 내부 수익률법 적용하지 못하고 뭐를 적용해야 된다? 순현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묻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산 문제는 안 내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년에 올해 시험에. 그래서 개념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하여튼 요 세 가지 요 개념이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데 항상 또 여기서 여기 무슨 가치? 투자의 판단은 무슨 가치? 현재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 문제 보면 뭐 틀리는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또 뭘로 출제한다? 요걸 미래가치로 내봐.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 현금 유출의 미래가치 나오는데 왜 문제 풀 땐 그게 안 보일까? 미래가. 눈으로는요 미래인데 현재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말을 막 바꿉니다, 이 출제원들이. 미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항상. 자, 세 번째는 뭐죠?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은요, 거기 보면 프로피터빌리티, 인덱스, PI법. 자, 예를 듭니다. 투자한들의 뭐는 똑같다? 순현재 가치는 같아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투자, B 투자, C 투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때 순현재 가치는 얼마? 1억 똑같아. 그럼 1억은 0보다 크죠? 순현재 가치가 세 개가 다 0보다 크죠? 그럼 투자를 선택하죠, 3개. 근데 어느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느 선택할까요? 고민할 것은 어느 걸 선택 모르잖아요. 다 선택은 하는데 어느 걸 선택할지 몰라요. 이때 뭐가 주어지냐면 투자 금액이 있어. 자, 투자 금액 A는 10억을 투자했다.
B는 15억을 투자했다. C는 20억 투자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A. 이제 답이 나오네. 근데 왜 실배는 여기 못 풀까요? 독립적 또 투자일 때 그럼 수익성 지수를 봐야겠죠. 자, 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 자, 시험 문제 내면요. 아까 늘 얘기지만 분모 분자를 너무 잘 틀려요. 자, 분모 분자를 잘 봐야 돼. 수익성 지수는 여기 뭐냐? 현금 돈 들어온 게 뭐다? 분자. 분모는 돈이 나간 거. 시험에 낼 때는요. 여기 유출 유입을 바꿔서 출제를 해버려요. 근데 내면요. 분모 분자를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뭐다? PV를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뭘로? 현가, 현재 투자 금액 나눠요. 즉 현재 투자 금액 1원, 현재 투자 금액 1원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 0 갖고 아닙니다.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 뭐 갖고 판다? 1. 여기에 0이 아니라 1이야. 분모 분자로 주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1. 순현가는 0을 기준. 수익성 지수는 뭐를? 1을 기준.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지면 1입니다. 0 되면 이거 곱해봐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1을 기준. 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뭐다? 큰가? 뭐 한다? 작은가?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죠?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더 많거든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상호, 또 배타적. 자, 배타적 투자는 앞에서 계속 봤으니까 배타적은 항상 뭐가 이루어지는 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중 여기서 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켜버려요.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근데 요거 수익성 지수 계산하니까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자, A부터 한번 봅니다. A. 그러니까 이때는 투자한들의 순현가는 같고 뭐가 다른 경우? 예?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뭐를 이용하는 게 수익성 지수를 적용하는 게 유용하다. 근데 A를 봅니다. 순현가가 얼마? 순현가는 1억. PEV에서 뭘 뺐다? I인데 I는 얼마? 10억. 10억이죠. 그러면은 I가 왼쪽 가면 10억에 1억을 더해주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 11억.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는 PV 얼마? 11억을 I 얼마로? 10억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1. 1.1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럼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C는 어떻게 돼? C는 또 NPV는 또 얼마? 1억. 또 PV에서 I는 얼마다? 20억. 자, 그래서 PV는 얼마? 21억.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는 얼마? PV 얼마다? 21억을 I 투자 금액 20억으로 나눠줬더니 20억은 1이고 20분의 1이잖아. 0.05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요것도 1보다 크니까 투자를 하죠. 요것도 투자하고 세 개 다 투자를 하거든요. 0보다 크니까 순현가가 하는데 어디가 크다? 요게 크거든요. 요것보다 요게 커요. 수익성 지수.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더 크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순현가 순현재 가치 1억이잖아요.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다 똑같다. 순현가 우리 기타 그 밖에 투자의 판단 지표가 다 뭐다? 똑같다. 순현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투자의 판단 지표가 다 동일하다. 동일할 때는 뭐가 여러분이 초기 I
초기의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이 뭐죠? I인데 I가 뭘수록? 요게 10억 작을수록 뭐는 수익성 지수는 커진다. 수익성 지수는 높아지는. 요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요것보다 여기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 또 복수. A거든요. 지금 A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A가 B, C에 비해서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A가 B, C에서 비교할 때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상대적이란 말 들어가요. 절대적이 아니라 뭐가? 상대적 꼭 들어가요. A가 B, C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 뭘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상대적 수익성입니다.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가요. 상대적 수익성. 그러면 시험 문제 낼 게 뭐 정해졌죠? 순현가의 개념, 내부 수익률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기준. 아까 특징 몇 개 설명했죠? 이걸 가지고 출제. 그럼 요건 할인율을 뭐죠? 요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이것도 뭐?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설명해. 순현가법을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하고 또 비율이잖아요.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지면 가치 가산의 원리가 비율로 주어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율로 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순현가법을 응용한 거기 때문에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또 비율로 주어지니까 가치 가산의 원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계산 문제 안 내고요. 4년 연속 말로 출제했습니다. 말. 네?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 또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데 여러분 28회 시험은 요 비율 분석법에서 3문제 출제했고 그리고 작년 9회 시험에는 여기서 비율 분석법에서 또 2문제 출제했고 하여튼 용어잖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올해는 4개 용어는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4개. 4개 중에 우선 암기를 해야 될 용어. 여러분 4개 중에 암기를 해야 할 용어. 대부 비율. 많이 들어봤죠? 대부 비율을요. 여러분 대부 비율 요 비슷한 말 너무 많아요.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또 28회 시험은요. 요걸로 출제했어요. 28회 시험은 또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지문이죠? 28은 또 그렇게 나오고 또 여러분 계산 문제 낼 때 또 요즘 뉴스 신문에서 나오는 용어는 요걸로 출제하죠. 뉴스 신문에 나오고 또 우리 계산 문제 볼 때 꼭 요걸로 나오잖아요. 담보 인정 비율. 근데 요 대부 비율을 주어질 때는 용어가 이렇게 비슷한 용어 너무 많아. 그래서 꼭 약을 적어줘. 논투 밸류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그래서 이것을 꼭 관로 안에 이걸 적어줍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LTV라고 꼭 관로 안에 적어줘.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의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여러분 여기 60%면 얼마?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여기 60%면 0.6이면은 10억 중에 대출금 최대 얼마 주겠다? 6억 해주겠다. 60% 적용하다가 작년에 몇 프로 다운시켰어? 40% 낮췄잖아 지금 대출. 40%면 얼마? 10억에 6억 해주다가 이제 10억에 얼마 줘? 4억 해주니까 대출이 줄어들죠. 그럼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 만큼 여러분 돈을 더 투자해야 돼. 투자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2억 만들려면요, 여러분요 10년 저축해도 못 만들어. 아 진짜요? 여러분 교육비 들어가지 뭐 생활비 해보세요. 저축 2억 쉬운가?
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을 가지고 2억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금 좋아 뭐 하신 분도 많은데 제일 뭐해 1억 만들 때까지는 필요해. 1억 넘어서는 정기적금 하면 안 돼. 부동산 해야지.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근 30년간 수익률 상승률 보면요. 수익률 상승률 보면은 정기 예금 하신 분보다 부동산 사서 하신 분이요 50배예요. 왜 정기적금 해? 예? 정기적금 하려면요 여러분 노후 생활 못 해요. 예? 부동산을 했어야지 20, 30년 전에. IMF 때 그때 했어야지. 예? 그때. 자,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억 융자해줬어요. 그럼 70% 적용했거든요. 일본은요, 90년 이전에 80%까지 뭐 90%가 융자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요. 예? 미국은 100%까지도 해줬어.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요. 일본 1990년에 부동산 가격에 대폭락이 왔어요. 그럼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 떨어지냐? 1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10억이 1억 떨어지니까 골치 아프죠. 아니 10억에 9억 융자해줬는데 8억 융자해줬는데 1억 떨어지면 금융기관에 아이고 나머지 차에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10억이 예를 들어서 6억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급락을 해서 그러면 6분의 7이니까 100% 넘네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문제 생기는 거야. 왜냐? 일본이 90년에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안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 같으면요, 뭐 한다? 국가가 돈이 많은가? 우리는 막 어떻게 돼? 부실 채권 메워줘. 근데 일본은 안 메워줍니다. 너네가 은행이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해결하는데 20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일본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야. 부실 채권 때문에. 근데 일본은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엔화가. 미국은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미국도 요거에 얼마 넘어갔어요? 12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외환 이게 있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 외환 금융위기가 또 온 거야. 미국 때문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도난 게 엄청 많아요. 은행도 막 망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뭐 해? 미국은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개입을 했죠. 뭐? 자기가 기축통화니까 뭘 해서 달러를 쫙쫙 찍어내니까 얘기해서 우린 양적 완화를 하겠다. 달러 찍을 테니까 너네 이해해. 통보하고 끝내버려. 그래서 달러 찍었잖아요. 대단한 국가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요 망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일본이나 미국 하니까 버티는 거지 우리나라는 망해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 막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해. 그래서 지금 40%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예?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 대출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소국의 금융 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즘에 보면요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야.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아시면 돼. 그럼 뭐를 중심으로 요거는? 뭐를 중심? 부동산 가격 분모, 부동산 가격을 중심해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해서 뭐를 결정한다? 대출 규모 얼마 줄 거냐? 아까 10억에 얼마 줄 거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여러분 대부비율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가에서 대출금이 많으면요, 여러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서 못 갚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뭐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대부비율이 높으면.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괜찮아요. 오르면요 주택 안 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르면은 소비가 늘어나. 하여튼 그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 소비가 늘어나.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융자를 더 봐, 소비를 더 해버려. 예? 근데 떨어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떨어지면 뭐해? 소비도 줄지만은 또 돈 갚아줄 돈이 많아. 여러분 전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보다 급락할 때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가 생겨. 지금 문제 좀 있으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아. 그러니까 적정하게 가는 게 좋은데 오르는 건 그래도 좀 소비가 늘어나는데 너무 떨어지면 문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너무 급락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금융기관 부실로. 그래서 요즘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이게 대부분 올해 매년 출제되는 용어. 근데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또 하나가 있어. 거기 보면 부채 비율. 자, 여러분 지렛대 효과 배우셔요.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 부채 비율 용 하나 배웠어요. 부채 비율은 뭐죠? 총 투자 금액 중에서 남의 돈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내가 투자 금액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28회 시험에 요거 출제를 했더니 분모 분자 몰라서 틀린 분 많았어요. 뭐에 대한? 자기 자본은 지분이고 타인 자본은 부채. 요걸로 출제했거든요. 그럼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죠. 근데 28회는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출제한 게 그게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한글 말로. 근데 문제는 분모 분자를 몰라서 틀린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차대조표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대차대조표를 뭐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작년 시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재무상태표 딱 했거든요. 작년에 저 마지막 특강할 때 얘기해 줬거든요.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다. 네? 바뀌었거든요, 용어가. 자, 여기 자산, 여기 차변이고 이쪽은 뭐다? 대변. 차변, 대변은 항상 같아요. 여기 뭐다? 부채. 여기 자본. 요거예요. 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요. 이 자산은 뭐와? 부채와 자본의 합. 요거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 보면은 요 부채, 분자는 이 부채에 뭐다? 다 더해준 부채 총계에서 분모는 뭐다? 우리는 자본, 자본금이죠. 자본의 총계를 얘기하죠. 또 시험 문제 자본 총계, 부채 총계로 또 출제를 2번 했어요. 예? 요걸 또 하고 요것도 하고 하여튼 잘 확인해 두셔야 될 요거. 자, 부채 비율 요즘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기업은 낮춰라 하거든요. 200% 이하 낮추려면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200% 이하로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대출금이 주어졌어요. LTV 부채 비율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게요. 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 10억. 10억인데 2억 융자 받았어요. 그럼 10억에 2억이니까 얼마? 대부 비율은 20%. 그러면 남의 돈은 2억이야. 10억 중에. 그럼 내 돈 얼마? 8억 투자했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5%.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100% 돼요? 20, 25, 100% 돼요? 아니잖아. 45%니까.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 주에 우리 배울 때 뭐가 일이야? 우리는 이제 지분의 대부 비율. 지분 비율과 뭐를 더해줘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얼마? 이게 1. 예.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요 수식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1이지 대부 비율과 요 두 개 부채 비율을 더해준 건 1이 아니다. 1은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 2년 전에 출제된 거 볼까요? 2년 전에 자, 대출금이 5억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은 10억에 5억이니까 몇 프로? 50%. 그러면 5억 융자는 5억이면 내 돈도 얼마? 5억. 5분의 5니까 1이죠. 1이니까 몇 프로? 100%. 그러면 여러분 5년 전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2년 전에 출제했잖아요. 개념을 알아야만 풀지.
그럼 여기는 얼마? 융자를 8억 받으면 얼마? 10억에 8억이니까 80%. 자, 8억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은 2억. 8을 1로 나면 4조 400%. 자, 한번 봅니다. 이쪽에서 5억에서 8억 해서 대부비율은 몇 프로 증가? 30% 증가인데 얼마? 여기는 부채 비율은 300%가 증가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게 또 시험의 출제하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뭔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30%인데 이건 300%니까. 되겠죠? 지문 보면서 이제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죠? DTI라고 해요. 거기 보면 D는 부채거든요. debt, 또 to income. 요걸 약하거든요. 소득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의 비율. 그래서 꼭 시험 문제는 또 DTI가 꼭 나오거든요. 총부채 상환 비율로도 출제를 하고요. 또 뭘로 또 출제한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도 출제를 해요. 그럼 요거는 뭐다? 차입자의 뭐에 대해서?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요거는 차입자의 뭐를 중심으로?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뭐를 결정한다?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아파트, 주택 이런 거죠.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이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LTV, DTI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여러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요걸 출제하는 것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작년에 안 냈거든요. 작년에 안 냈거든요. 재작년은 당연히 냈고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올해 준 거예요. 올해 시험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모르면 안 돼. 원래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 LTV와 DTI를 이용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런 게 있고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매년 출제되는 용어. 자,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이 네 개는 모르면 간첩. 큰일 납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비율. 자, 순 영업소득. 자, 순 영업소득이 뭐에 비해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시험에 또 말로 많이 출제. 이것도 한 5번 냈어. 말로.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이걸 출제. 28회도 나왔지만은 시험 문제 24회, 26회, 28회, 17회 하여튼 요거 말로 5번. 계산 문제 말고 말로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해석, 요걸 알아야 해석됩니다. 순 영업소득이 뭐보다?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해줘. 됐죠?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원리금 상환액 갚기에도 부족해. 됐죠? 부족하다. 감당하기 부족하다. 그런 지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이 가면요, 두 개가 비슷해요. 비슷해지면요, 차입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돼? 채무가 돈 못 갚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 돈 못 갚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져. 그래서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론적으로 1보다 클 것을 요구해.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우리는 보통 1.6 이상 얘기를 많이 하고 비용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통 1.2.
미국 융자가 더 쉬워요. 신용만 있으면.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신용대출이지. 예, 이러면 신용 미국에서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요 네 가지 잘 보는데, 여러분, 요거는 무슨 부동산? 이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부채 감당률, 지금 배운 부채 감당률, 또 뭐다? LTV, 또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또 뭐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것도 두 번 출제했어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것도 두 번 출제. 예? 어디서 출제될지 몰라요. 이 두 개 중에.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에 총자산 회전율은 설명을 어림세법에서 했고, 채무 불이행률, 요거 작년에 출제 또 29회 했는데, 채무 불이행은 디폴트, 돈 못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낸 비율인데, 분모 보세요. 분모는 돈 들어온 거거든요.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고, 분자는 돈 나간 거예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영업경비와벌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을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여러분, 채무 불이행률을 다른 말로요. 여러분 28회 시험은 또 이걸로 출제했대요. 손익분기율.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그럼 손익분기율을 뭐라고 줄임말인 줄 아세요? 손익분기현금 수지 비율을 줄여서 손익분기율. 자, 그리고 거기 영업경비 비율이 있어요. 자, 분모는 조소득,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값이 뭐 할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은 뭐다?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개론에서. 수식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개론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투자 이론. 두 번째가 평가, 세 번째가 금융. 이제 세 번째 어려운 단원, 금융으로 들어가는데, 금융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